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타이틀 국당 조성주의 서예 이야기 역대 서사 압축 파일, 오늘 첫 시간입니다. 지난해 100강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열심히 청강을 해주시는 바람에 무난하게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 강좌도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획된 강좌는 제가 여러 날 장고 끝에 내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작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당 조성주의 서예 이야기 역대 서사 압축 파일 첫 시간은 고대 선진 시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서예 이야기라고 이 타이틀을 정한 것은 그저 옛날 얘기 들으시듯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어보시면서 귀만 빌려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강좌는 서예사가 주체가 되지만은 간간히 중국의 역사적 내용도 조금씩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역사 시간이 아니고 서예사이기 때문에 간추린 서예사를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등장하는 대표적 서예가를 소개해 드리고요. 아울러 필요에 따라 그 서예가들의 작품을 골라서 시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백강과 중복되는 법첩은 피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국당 조성주의 서예 이야기 역대 서사 압축 파일 제1강은 선진시대 1번입니다. 이게 선진시대가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상주, 춘추 전국시대의 서범예술 이랬는데요. 우선 상주시대 거부터 나갑니다. 자, 서설입니다. 중국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하, 상, 주, 춘추, 전국, 진, 한, 더 나가면은 의진, 남북조, 수, 당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라는 치수의 공로가 있는 우임금이 순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세운 중국 최초의 나라다, 이렇게 전설처럼 되어 있고요. 이후 상나라에게 멸망을 하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한나라에 대해서는. 다만 역사학자에 따라서 이 한나라에 대한 언급이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 역사에서 이 상나라보다 앞선 이 한나라는 원시 사회 말기에 해당하는 나라로 기록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지하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물, 즉 문물 중에는 아직 한나라에 관련된 그러한 유물 자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상, 이 기록상입니다. 정확한 중국의 왕조는 상나라가 최초가 되며 이 서예사 또한 이 상나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나라는 BC 160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전 1046년경까지
있었던 나라인데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문자의 기록을 남겼던 나라죠. 당시 반경왕이 마지막으로 옮긴 수도가 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나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나라와 은나라가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상나라 말기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은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시기에 많은 각골문과 금문이 출토되어서 이때 이미 문자 제도가 있었음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나라의 문명도 이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러한 그 문자를 가지고 이 당시에 은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이 상나라가 결국은 망했죠. 어느 나라한테 망했을까요? 주나라한테 망했죠. 자, 다시 봅니다.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은나라의 통치를 이어받아 흥성한 국가로 무왕이 수도를 호경, 그러니까 지금의 섬서성, 이 서안시의 남쪽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로 정하자 역사책에서는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서주라고 불렀는데요. 256년간 존속했던 나라죠. 서주가. BC 1027년부터 BC 77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BC 771년에 서주는 없어진 거죠. 이 주나라도 일찍이 문자가 있었는데요. 문화적으로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이러한 것은 은나라가 가지고 있던 고도의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나라의 제도는 은나라의 예법에서 기인하였다. 자, 주, 인어, 은예, 주가 붙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주나라의 예학과 형정, 이런 것들은 은나라 것에서 기초함과 동시에 그 나라의 문화를 융합하여 형성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서주가 이제 서주 중엽에 이르면서부터 여러 가지 국내의 모순이 날로 증가해서 왕실의 위신이 점점 쇠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BC 771년에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당시 유왕이 이 견융입니다. 연합한 주나라 선왕의 보좌 신후에게 사살됨으로써 서주는 결국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771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BC 1027년부터 기원전 BC 771년까지 약 256년간 존속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인 BC 770년 주나라 13대 왕 평왕이죠. 이 평왕이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역사서는 이를 동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서주와 동주가 생기게 됐죠.
이 동주가 생기고 나서 이때부터 지방 사회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각 제후국입니다. 날로 강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강대국들 사이에는 약육 강식의 풍토가 더욱 격렬해지기 시작하고요. 아주 대단했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동주의 왕실은 이미 강해져 버린 제후국들을 통제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 동주 시대를 역사적으로 두 개로 나누는데요. 바로 춘추 그리고 전국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 춘추 시기는 BC 770년에서 BC 476년까지,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294년간입니다. 거의 300년 다 되죠. 전국 시기는 BC 475에서 BC 221년, 계산상으로는 254년간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대략 548년? 500년이 넘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는데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보통 춘추 전국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BC 221년 많이 귀에 익으셨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던 해입니다. BC 221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국시기예요. 자, 그러면은 앞서서 나왔던 그 공자께서 말씀하신 주인어을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근원을 찾아보겠습니다. 논어 위정편 23장에 나오거든요. 자장문 10세 가지야 자왈 은 인어 하래 소손이 가지야 주 인어 은예, 이 부분이죠. 소손이 가지야. 이 가지라는 건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기혹 개주자 수 백세 가지야.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뜻은 자장이 공자님한테 물었죠. 열 왕조 뒤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습하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손익한 바를 알 수 있고, 주나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나라의 예를 인습하였으니 손익한 바를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주나라를 계승하는 일이 있다면은, 계승하는 자가 있다면은 비록 100세 후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공자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2를 살펴보겠습니다. 주2는 아까 견융이었습니다. 이 견융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중국 고대 산시성에 살던 서융의 일족으로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압박을 받아서 쇠퇴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견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제후국입니다. 제후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백강에서. 이 제후라는 단어는 옛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일정한 영토를 다스리던 봉신입니다. 봉토, 봉자, 봉할, 봉자, 봉신을 일컫는 칭호 중 하나로 고대 중국에서 왕에게 일정한 영토를 받고 그 영토 안에서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지닌 인물을 제후라고 하는데요. 제후국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말합니다. 제후가 지배하는 나라. 그걸 제후국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엔 제후국이 많았었죠.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국을 살펴보면은 본래 이 주나라에 묶여있던 나라들인데요. 그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특히 동주 때 많이 쇠약해졌죠. 오히려 제후국들이 강해져 가지고 독자적 세력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들 나라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원전 260년에 전국 칠웅을 꼽는데요. 기억나시죠? 전국 칠웅. 전국시대 때 칠웅입니다. 즉 진, 초, 한, 그리고 제, 연, 조, 의, 이게 7나라죠. 이거 말고도 이 밖에도 여러 그 약소국들이 있었지만은 거기는 뭐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7개 나라가 가장 강력했다라고 적고 있고요. 여러분 또 많이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훗날 천하 통일을 시킨 이 진나라, 진을 뺀 나머지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육국이라고 그러죠. 육국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본문입니다. 상주와 춘추 전국 시기, 이것은 중국 역사상 노예제도가 가장 극성했던 시기라고 그래요. 이 춘추 전국 시기는 또 한편 중국 고대 사회의 대혁명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제도가 붕괴하고 봉건제도가 확립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예 그러면은 흔히 미국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주 오랜 옛날에 중국의 이런 노예제도가 이렇게 극성했다라고 들어보면은 참 무슨 전설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본문입니다. 거의 500여 년에 이르는, 거의 500여 년이 아니라 계산상으로는 500년이 넘죠. 이 춘추 전국 시기는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의 각 방면에 있어서 심각한 변화를 일으킨 그러한 시기이고요. 또한 학술적인 면에서도 백가쟁명의 시대를 창출하고 예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기도 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중국의 이 서범예술은 한자의 성숙된 발전 단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상나라의 각골문과 금문 이런 것들은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운 형체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쓰여진 글씨 속에 놀랍게도 용필, 결체, 장법 이런 세 가지의 서법적 요소도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나라 시대는 진정한 서법예술의 서막을 연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나라 때의 도편이나, 이 도편은 도자기 쪽이죠. 도자기 쪼가리 깨진 거, 옥석, 청동기 등에서도 문자는 소수 발견이 되지만은 이것보다는 각골문이 훨씬 더 중요한 초기 문자 자료가 됩니다. 이 각골문은 중국 하남성 은호, 여기에서 출토된 것으로 상나라 후반기인 은나라 왕실에서 거북의 껍질, 즉 귀각과 짐승의 뼈, 그러니까 수골에
점괘를 볼 때 사용하였는데요. 이를 학술적으로 복사라고 그럽니다. 복사 많이 들어보셨죠? 전복자입니다. 발견된 이 각골문들은 또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등 많이 들으셨죠? 이거 지난 시간에 강의했었어요. 이른바 육서를 구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골문의 발견은 한자 근원의 연구와 서법예술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료이며 동시에 서예사에 있어서도 막중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선진시대의 서예를 공부하려면 우선 상대의 각골문과 다음으로 주나라와 춘추 전국 시기의 종정문, 금문이죠. 이런 걸 살펴야 하고요. 당시에 간독, 백서, 맹서류, 각석, 인장, 전화문, 이 전화문은 벽돌이나 기와장 등에 새겨진 그런 그 글자, 이런 걸 두루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향후 먼저 선진시대, 즉 은, 주, 춘추 전국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진, 한, 의진, 남북조, 수, 당, 5대, 송, 원, 명, 청, 그리고 민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예인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서예사적 내용의 핵심을 간략히 다시 추려서 약설로 수업을 하려 합니다. 다만 지난 100강에서 다룬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요. 대체적인 중점 부분을 다시 간추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예인으로서 최소한의 서사적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 강의를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면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 지식이 축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이러한 이론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론은 알고 쓰시면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강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주 4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주 4번에 선진시대란 말이 나왔죠. 이것도 몇 번 강의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선진시대란 중국에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의 시기를 통틀어 하는 말로 중국 문명이 발생한 이래 하, 상, 주 이 3개 왕조와 춘추 전국 시대까지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이 기간은 기원전 21세기부터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하기 전의 시기, 즉 기원전 221년 여기까지로 대략 1800여 년의 이 기간이 곧 선진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은상 시기의 서법예술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골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각골문이죠. 주로 전술한 바 이 각골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새겨진 재료가 주로 귀각과 수골이기 때문에 이름하는 것으로 기원전 11세기 중엽인 은상시대에 주로 사용된 한자를 일컫습니다. 기원전 11세기라고 그러면 참 어마어마한 옛날 얘기죠. 이러한 각골문은 직접 새긴 것도 있지만 선사후각, 먼저 쓰고 뒤에 새긴 거, 이런 것도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글자의 대소, 크고 작은 것은 불이라여 하나같이 안 해가지고 큰 글자는 지름이 반촌 정도 되고요. 작은 글자는 가늘기가 마치 지마와 같다 그랬는데요. 지마란 참깨알, 그러니까 아주 작다란 뜻이죠. 그러면은 각골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역대 은상왕조의 활동 상황,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농사, 왕실, 가족들의 상황, 복사, 정괴, 그 다음에 정벌, 이건 전쟁에 관한 거죠. 질병, 전력, 수렵이죠. 기상, 출입, 분만, 악이 낳는 거, 그 다음에 용인, 이 사람을
쓰는 일, 이런 것 등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살펴볼 때 은상 시기에 그들의 생활상이라든가 또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고요. 또한 문자학의 막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문자학적인 걸 조금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각골문은 문자학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죠. 자, 각골문은 대다수 단도직각의 도법을 써서 새긴 것들로 이랬는데요. 단도직각이란 말은, 단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법에서 쌍도가 있고 단도가 있고 그러는데, 한 획을 새길 때 단도는 한 번에 쭉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쌍도는 한 획을 새길 때 왼쪽 훑고 오른쪽 훑고 이렇게 하는 거를 V자 홈으로 파내지, 이런 거를 정각에서 쌍도라고 그러고요. 단도는 그냥 칼로 한 번에 쭉쭉 파내려 간 거죠. 직각, 단도 직각입니다. 곧바르게 곧 새겼다. 단도 직각으로 도법을 써서 새긴 것들로 용필의 방절적 특징이 매우 돌출되어 있다 이랬는데요. 방절력이란 말은 각골문 보셨죠? 둥글둥글한 것보다는 모가 나서 이 꺾는 부분들이 각이 팍팍 져 있죠.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각의 맛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일부분에서는 서사한 뒤 새긴 이 묵선, 먹의 흔적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각골문은 중국 최초의 예술, 가장 이른 시기의 예술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각골문의 서풍을 살펴보면은 꾸밈이 없이 천진하고 질박하며, 이는 역대 서예가들과 정각가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각골문의 가치는 역사학, 문자학, 서예술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각골문의 분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각골문을 가지고 청대의 고고학자 동작빈과 광마략, 이런 학자들은 각골문을 그 왕조에 따라서 5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1기부터 5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분류한 걸 보면은 그 서풍이 어쩐지 이런 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적습니다. 지금 그 발굴된 나타난 각골편이나 이런 각골문 글자들이 15만 편 뭐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상당히 많은 양이 발굴이 됐다고 그럽니다. 자,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기는 왕조가 4개 왕조입니다. 반경, 소신, 소울, 무정해서 100년. 2기는 조경, 조갑 2개 왕조로 해서 40년. 3기는 ንም신, 이게 ንም자입니다. 강정기 해서 약 14년. 4기는 무정왕조 해서 17년. 5기는 좀 긴데요. 제을, 제신 이렇게 해서 89년. 이렇게 기간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참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이 내용은 앞 100강좌 중에 7강인가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기별 글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기 때는 경제, 군사, 문화의 융성 시기로 자형이 큰 편이고 피력이 굵으며 강건하고 질박하다 그랬습니다. 1기 왕조는 4개 왕조 약 100년이라고 그랬죠. 자, 2기는 국력의 안정과 부강시대로 피력이 방정하고 유창하며 미래하다. 그리고 결자와 결구가 가지런하고 포치적 장법이 규칙적이다. 또 규범화가 되었다. 해서 2기 왕조는 2개였죠. 약 40년에 걸쳐서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3기가 이제 국력의 쇠퇴기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서체의 크기가 불규칙적이고 변화가 심하며 행간 자간의 배치가 산만하고 자형이 균형을 잃은 편이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 태평성대가 돼야 모든 게 되는데요. 나라가 요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균형을 잃게 되죠. 자,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 사기 때는 각골문 서법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서풍이 다양하고 필이 매우 씩씩하고 엄숙하고 호방합니다. 즉 동근철골, 이 근자는 힘줄 근자죠. 이것처럼 강인하고 건강한 필지를 엿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기입니다. 오기는 바로 은상시기의 가장 후기, 말기죠. 서체의 완성 단계이며 글자의 크기가 가지런하고 규칙적이고 행간과 자간의 배열이 정제되어 있다. 이렇게 기별 글씨의 특징을 적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각골문의 심미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미적 특징의 표본은 제2기의 글씨를 가지고 합니다. 자, 먼저 튼튼하고 방정하다. 제2기라고 그러면은 왕조가 조경, 조갑 해서 약 40년간에 이어진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카로우면서도 강건하다. 그 2기를 보면은 국력의 안정과 부강시대. 그래서 필액이 방정하고 유창하며 미래하다. 결자와 결구가 가지런하고 포치적 장법이 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규범화가 되었다. 이렇게 글씨의 특징을 나타냈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보면은 필액의 기필과 수필, 행필이 대부분 비슷한 굵기로 운필하였다. 이랬고요. 네 번째 보면은 필액의 안배를 가지런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제2기 때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부드럽고 수려한 미감을 대표로 하는 필액은 제3기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때 도법의 뛰어난 기교를 요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각골문은 상물, 상사, 상의 앞에 전부 상자가 붙었죠. 이거는 상형을 말합니다. 상형성. 이것의 상형성을 기본으로 결자법을 취하여 자형의 회화적 요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물건을 본뜨거나 일을 상형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뜻을 상형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즉 상형성을 기본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각골문은 천진에서 즉 꾸밈이 적으며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원시문자로 당시의 정치를 자아내는 고대 은상시기 사람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창조 정신이 깃든 신비한 글자로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져준 서예 작품 및 문자학 공부에 좋은 자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착적 학습이 필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약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각골문 실기입니다. 이 각골문 실기는 여러 개 강의로 쪼개서 짧게 여러분에게 실기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중국 서예 전지, 중국 서법예술사, 중국 역대 서법 논문선, 그리고 서법 지식 천재 외에 이러한 저러한 책에서 자료를 뽑아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